페더릭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것들이라서. 그는 마치 사제라도 하듯이 말을 이었다. 내가 하게 될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단조롭게 여겨질까 걱정이 되는군요. 내 얘기 속엔 피비린내 나는 사례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만 정말 흥미롭고도 매우 교묘한 사건이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난 그 사건에 대한 진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지독히 불법적인 것이 되죠? 그렇죠? 조이스 램프리에르가 물었다. 제 말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1881년에 있었던 바너비 대 스키너 사건 같은 거 말이에요. 페더릭은 이해한다는 듯이 자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아가씨. 당신은 그 사건에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자, 이제 법률적인 둔사는 끝내지요. 마플 양이 뜨개질 바늘을 그에게 흔들면서 말했다. 이건 확실히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페더릭이 말했다. 좋아요. 아직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먼저 그 얘기를 들어보기나 합시다. 이 이야기는 내 옛 단골 의뢰인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를 클로드, 사이먼 클로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커다란 집에 살았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그만 전쟁에서 죽고 말았죠. 그 대신 이 세상에 어린 여자 아이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도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의지할 데 없는 그 애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는 손녀를 끔찍이도 위하게 되었답니다. 어린 크리스는 할아버지와 더불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토록 어린애에게 정신을 빼앗긴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11살이 되던 해에 폐렴에 걸려서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그때 그의 슬픔과 절망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가엾은 사이먼 클로드는 슬픔 속에 빠져버렸죠. 그때 그의 동생 하나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클로드는 자비롭게도 그의 아이들 그레이스와 메리라는 두 조카 딸과 조지라는 조카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비록 그는 조카와 조카 딸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했지만 지난날 자기 손녀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사랑과 헌신은 쏟지 않았답니다. 조카인 조지 클로드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레이스는 필립 게로드라는 젊고 총명한 약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참을성 많은 메리는 집에 남아서 아저씨를 돌봐주었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나름대로 조용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아저씨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모로 보나 상황은 아주 평탄하게 계속되어 갔습니다. 귀여운 손녀 크리스토벌이 죽은 뒤에 그는 내게 찾아와서 새 유언장을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에 따라 상당한 그의 재산이 조카와 조카딸들에게 각각 3분의 1씩 공평하게 분배되었던 거지요.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난 조지 클로드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아저씨 안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조지의 얼굴은 근심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이먼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비탄에 잠긴 듯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긴 하지만 똑똑해 보이지는 않는 그의 모습은 꽤나 당황해하고 있었고 수심에 젖은 듯이 보였습니다. 요즘 강령술은 점점 더 요란하게 되어가고 있답니다. 강령술이라니? 내가 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가 내게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더군요. 클로드 씨가 어떻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더불어 유리디스 스프레이그라는 중개업을 하는 미국 여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지가 서슴지 않고 철저한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그 여인은 사이먼 클로드에게 엄청난 지배권을 행사한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실제로 항상 집에만 있으면서 어린 크리스토벌의 유령이 아직도 자기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장소에서 강령술 모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밝혀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강령수를 그저 조소와 비난으로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 속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대로 명백한 사실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강령술에 대해서 조사해본다면 거기에는 사기 행위로 돌리거나 쉽게 무시해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신봉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비신봉자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강령술이라는 것은 쉽게 사기나 협잡 따위와 결탁되기도 하지요. 나는 조지 클로드가 해준 유리디스 스프레이그 부인에 대한 모든 얘기를 통해서 사이먼 클로드가 나쁜 사람들의 손에 걸려들었으며 스프레이그 부인은 아마도 가장 악질적인 협잡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사이먼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영민한 사람이었지만 죽은 손녀에 대해서만은 쉽게 사기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지요. 머릿속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군요. 또한 난 그때 젊은 클로드 남매, 즉 메리와 조지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아저씨에 대한 스프레이그 부인의 영향력이 나중에 그들에게 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우연한 기회에 사이먼 클로드를 방문할 구실을 만들었답니다. 그때 나는 스프레이그 부인이 마치 고귀하고도 다정스러운 손님인 양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염려했던 최악의 느낌이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중년쯤 되어 보이는 풍채가 당당한 여자였으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나가버린 아름다운 우리 인간들에 관한 통상적인 말과 그저 그런 종류의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살롬 스프레이그라는 그녀의 남편도 역시 그 집에 있었는데 그는 홀쭉했으며 우울한 얼굴 표정에 유난히도 음흉한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사이먼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그 문제에 관한 그의 속을 떠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녀에게 몹시 빠져있더군요. 유리디스가 훌륭한 여자라나요.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에게 보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죽은 어린 크리스에게 모성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나요. 그는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먼은 내게 여러가지 자세한 일들을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손녀 크리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부모와 함께 몸 건강히 잘 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또 그 어린애가 한 다른 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었지만 옛날에 그 작은 크리스토벌에 대한 내 기억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가 엄마와 아빠는 스프레이그 부인을 사랑한답니다 하고 힘주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사이먼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얘기를 비웃겠죠, 페더릭 씨. 아닙니다. 난 남의 얘기를 비웃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나도 강령술에 대해 책을 쓴 사람들의 증언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소개한 그 방법에 존경심을 갖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스프레이그라는 부인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사이먼은 다시 스프레이그 부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하늘에서 자기에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여름 2달 동안 지냈던 한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그녀를 알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이런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난 몹시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지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좀 전에 말한 클로드의 조카인 그레이스와 결혼한 필립 게로드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물론 주의 깊게 썼지요. 나는 그런 여자가 노인의 마음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클로드 씨가 어떤 명성 있는 강령술 모임과 접촉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적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필립 게로드는 어렵지 않게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게로드는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나로서는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지만 사이먼 클로드의 건강이 몹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실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땅히 자기 아내와 아내 동생들에게 상속될 재산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그는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롱먼 교수를 초빙해 왔습니다. 롱먼은 인류 과학자랍니다. 더욱이 강령술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난 뒤로 존경심을 가지고 강령술을 대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훌륭한 과학자일 뿐 아니라 정말로 청렴결백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롱먼은 그곳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두 번의 강령술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것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롱먼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나 거기에서 떠난 뒤에 필립 게로드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스프레이그 부인이 사이먼을 속이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강령 현상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자기 편지를 클로드 씨에게 보여주어도 좋다고 했으며 그에게 확실한 영매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의견도 적어 보냈답니다. 필립 게로드는 그 편지를 즉시 사이먼에게 가져가 보였으나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났습니다. 그 노인은 격렬하게 화를 냈던 거지요. 그것은 성녀인 스프레이그 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중상모략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스프레이그 부인은 이미 그에게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놓았던 터입니다. 그는 롱먼조차도 강령술에 속임수가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유리디스 스프레이그는 그의 가장 어둡고 괴로운 시기에 그에게로 와서 그에게 도움과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가족 전부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의 소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지요. 필립 게로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그때의 격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거의 계속해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는군요. 필립이 떠난 지 이틀 뒤에 난 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받고 서둘러 가보았습니다. 클로드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나 같은 문외한의 눈에도 몹시 병들어 있다는 것이 완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숨도 간신히 쉴 정도였습니다. 이제 난 마지막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난 그것을 느끼고 있소이다. 페더릭 씨, 이제 언쟁 따위는 버리지 맙시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많은 일을 해준 사람을 위해 내 의무를 이행하고 싶소. 새 유언장을 작성해 주겠소. 물론이죠. 지금 내게 지시만 하면 새 유언장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어쩌면 페더릭 씨, 난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베개 밑을 뒤적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맞게 되었는지 틀리게 되었는지 좀 봐주시오. 그는 연필로 갈겨 쓴 종이 한 장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죠. 그는 조카와 조카 딸들에게 각각 5,000파운드를 남기고 나머지 재산과 부동산은 감사와 경의의 뜻으로 유리디스 스프레이그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죠. 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정은 어쩔 수 없었답니다. 혹시 그가 미치지는 않았나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신이 말짱했으니까요. 그는 벨을 눌러 두 하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한 하녀는 에머 곤트라는 키가 큰 중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몇 년간 일하고 있었으며 또한 클로드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와 함께 살이 토실토실 찐 30대 젊은 여자 요리사가 왔습니다. 사이먼은 수치 많은 눈썹 아래로 그들을 바라보더군요. 너희 두 사람이 내 유언장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에머, 내 만년필 좀 가져와. 에머는 공손하게 책상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니, 왼쪽 서랍이 아니야. 사이먼 노인은 신경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만년필이 오른쪽 서랍에 들어있다는 걸 모르고 있나? 아닙니다, 나리. 만년필은 여기 있습니다. 에머는 만년필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지난번에 잘못 둔 게 분명해. 난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사이먼은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투덜거리면서 에머에게 만년필을 받았고 내가 수정해준 유언장 초고를 깨끗한 새 종이 위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에머 곤트와 요리사인 루시 데이비드가 각각 사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접어서 기다란 푸른 봉투 속에다 넣었지요. 이미 말했듯이 유언장은 부득이 보통 종이에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녀들이 막 돌아서서 방문을 나서려 할 때 클로드는 베개 위에 벌렁 눕더니 숨을 헐떡거리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내가 걱정스러워서 허리를 굽혀 그를 살펴보자 에머 곤트가 얼른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클로드는 다시 제정신이 들었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페더릭 씨. 걱정하지 말아요. 어쨌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끝냈으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거요. 에머 곤트는 이제 방에서 나가도 괜찮으냐는 듯이 나를 바라보더군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나가려다 말고 멈칫서더니 내가 조금 전에 놀랄 때 바닥에 떨어뜨린 푸른 봉투를 집어들어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난 그것을 받아서 코트 주머니 속에 넣었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죠. 당신도 화가 났군요, 페더릭 씨. 사이먼 클로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견을 갖고 있군요. 이것은 편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스프레이그 부인은 자기가 자부하는 대로 대단한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재산을 남겨주고자 한다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클로드 씨,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모르는 남 때문에 당신의 혈육과 등을 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며 약간의 항의까지 한 셈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나오던 메리 클로드와 복도에서 마주쳤답니다. 가시기 전에 차 한잔 마시지 않겠어요? 어서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그녀가 나를 거실로 안내하더군요.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방의 분위기는 아늑하고 유쾌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내 코트를 봤는데 그녀의 오빠인 조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메리에게서 내 코트를 받아들더니 방 맨 끝에 있는 의자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난로가로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토지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이먼 클로드는 토지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싶지 않다며 조지에게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조지는 판단을 내리기가 뭐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제안에 따라 우리는 차를 마시고 서재로 가서 문제되는 서류를 훑어보았죠. 그때 메리 클로드도 우리와 함께 있었죠. 약 15분 정도 지나서 나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트를 거실에 그냥 두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곧 그리로 갔죠. 그 방에는 스프레이그 부인만이 있었는데 그녀는 내 코트가 있는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그녀는 크레톤 사라사 덮개를 씌우려고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쩐지 행동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일어선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의자 덮개가 제대로 덮여있지 않아서 지금 바로 씌우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녀는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난 코트를 입었어요. 그러는 동안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가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방바닥 위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나는 그것을 주워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그 집을 떠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뒤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죠.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서 코트를 벗자마자 호주머니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것을 손에 들고 탁자 옆에 서 있을 때 조수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내게 전화가 왔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 사무실에 있는 전화배선은 고장이 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수와 함께 바깥 사무실로 나가 그곳에서 5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내 방으로 들어오니 조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스프레이그 씨라는 분이 선생님을 뵙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무실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스프레이그 씨는 탁자 옆에 앉아있더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상냥한 태도로 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산만하게 늘어놓았는데 대개 자신과 자기 아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들리더군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기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과 동기가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말을 늘어놓았지요. 생각건데 그때 내가 그의 말에 좀 무뚝뚝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방문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사무실을 떠나버리더군요. 그때서야 난 사무실 탁자 위에 유언장을 놓고 나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집어서 봉투를 봉하고 위에 서명을 한 뒤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제 내 얘기의 요점을 시작해야겠군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사이먼 클로드는 사망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글쎄 그 속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 한 장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흥미진진해하는 주위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약간 재미있어 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도 내 얘기의 요점을 물론 이해하시겠죠? 2달 동안 봉인되어 있던 봉투는 분명히 내 금고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느 누구도 봉투에 손댔을 리가 없지요. 또한 유언장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금고에 넣고 잠그기까지 걸린 시간은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 봉투에 손댄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내 얘기의 주요 요점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클로드 씨가 서명했고 내가 그것을 받아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갔지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봉투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메리가 내 코트를 벗겨서 그것을 조지에게 건네주고 조지가 코트를 의자 위에 놓을 때까지는 모든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재에 있었을 때 유리디스 스프레이그 부인은 코트 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내서 유언장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상 그 유언장이 들어있던 봉투가 내 코트 주머니가 아닌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녀가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몹시 이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그녀는 봉투 속에 백지를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렇게 해야 할 동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 유언장은 그녀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니 그 유언장을 백지로 바꿔놓는다면 그녀는 그토록 고대했던 상속물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스프레이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도 역시 유언장을 백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바깥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약 2에서 3분 정도 그 유언장이 있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난처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그 유언장을 백지로 바꿔놓을 기회는 있었지만 그렇게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한편 다른 두 사람은 그렇게 할 동기는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에머 곤트라는 하녀도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주인 부부에게 헌신적이었으며 스프레이그 부인을 지독하게 싫어했으니까요. 그녀가 바꾸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능히 다른 두 사람처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닥에서 그 봉투를 주워 내게 건네주었을 때 실제로 만지긴 했지만 분명히 그녀에겐 봉투 속에 유언장을 빼낼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재빠른 손재주가 있다고 해도 다른 봉투로 바꿔놓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봉투는 내가 그곳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와 똑같은 봉투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자, 바로 이것이 내가 낸 문제랍니다. 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마플 양은 낄낄 웃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뭔가 몹시 재미있는 것이 있는 듯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제인 이모님? 우리도 함께 알고 웃을 수 없을까요? 레이먼드가 말했다. 난 귀여운 토미 시몬스를 생각하고 있었단다.
성가신 꼬마였지만 때로는 몹시 재미있는 아이였지. 항상 장난을 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애 얼굴을 가진 그런 애들 말이다. 난 그 애가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 애는 이렇게 말했지. 선생님, 달걀의 노른자가 하얗다는 문장에서 동사는 단수로 쓰입니까? 아니면 복수로 씁니까? 그랬더니 더스턴 양이 설명하기를 달걀들의 노른자들이 하얗다고 할 때는 복수를 사용하고 달걀의 노른자가 하얗다고 할 경우에는 단수를 사용한단다. 라고 했지. 그런데 장난꾸러기 토미 녀석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글쎄요, 전 달걀의 노른자는 노랗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는 장난꾸러기 토미다운 말이지. 또한 아주 오래된 농담이기도 해. 나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군요, 제인 이모님. 레이먼드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페더릭 씨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해준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야. 관계가 있단다. 마플 양이 말했다. 그건 일종의 함정이란다. 마찬가지로 페더릭 씨의 얘기도 일종의 함정이지. 꽤나 변호사다운 얘기지. 이 능구렁이 양반 같은 이라고. 마플 양은 책망하듯이 그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이 정말 알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페더릭 변호사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마플 양은 종이에 뭔가를 적은 뒤 그것을 접어 페더릭 변호사에게 건네주었다. 페더릭 씨는 그 종이를 펴서 거기에 적힌 글을 읽고는 알겠다는 듯이 마플 양을 넘겨다 보았다. 마플 양이 모르고 계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난 어렸을 때 그것을 알았답니다. 마플 양이 말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놀기도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헨리경이 끼어들었다. 난 페더릭 씨가 뭔가 훌륭한 속임수를 준비해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천만에요. 페더릭 씨가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완전히 솔직한 것이었으니까요. 마프 양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법으로 사물을 바라볼 뿐이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레이먼드 웨스트가 약간 초조한 듯이 말했다. 이 얘기에서 증거는 충분할 정도로 명백히 나타난 것 같아요. 5명이 실제로 그 봉투를 만졌습니다. 스프레이그 부부가 그것에 손댔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똑같이 손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3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술사가 펼쳐 보이는 놀라운 묘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조지가 코트의 방 맨 끝에 있는 의자에 갖다 둘 때 봉투 속에 들어있던 유언장을 빼내고 대신 백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전 그 메리라는 여자가 주범인 것 같은데요. 조이스가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하녀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녀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푸른색 봉투를 들고 있다가 진짜 봉투와 바꿔 놓았을 거예요. 헨리경은 고개를 저었다. 난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런 종류의 일들은 마술사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아니면 연극이나 소설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즉, 그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기 있는 우리의 친구 페더릭 씨 같은 사람이 날카롭게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롱먼 교수가 그곳에 초대되었으나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그 부부가 그의 방문 결과에 대해 몹시 궁금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만일 클로드 씨가 그의 부부에 대해 모든 얘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그가 페더릭 씨를 불렀을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클로드 씨가 유리디스 스프레이그에게 이로운 유언장을 이미 작성했는데 롱먼 교수가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그녀에게 배상된 상속물을 취소하기 위해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으리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립 게로드는 클로드 씨에게 자신이 친척이라는 점을 강조했겠죠.
이런 경우에 스프레이그 부인은 유언장을 바꾸려는 계획을 꾸몄을 겁니다. 그러고는 행동에 옮긴 거지요. 그러나 페더릭 씨가 갑자기 거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녀는 진짜 유언장을 읽어볼 틈도 없었을 것이며 변호사가 그것이 분신이 된 것을 발견할까봐 얼른 태워버렸을 겁니다. 조이스는 매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그것을 읽지도 않고 불에 태웠을 리가 없어요. 아무래도 해결책으로는 좀 빈약한 얘기지요. 헨리경이 인정했다. 나는 페더릭 씨가 신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의 말은 단지 웃음을 자아낼 뿐이었다. 그러나 키 작은 변호사는 감정이 상했는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세를 꼿꼿이 했다. 정말로 가장 허황된 의견이로군요. 그는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벤더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헨리경이 물었다. 난 이렇다 할 뾰족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언장을 백지로 바꿔놓은 사람은 아무래도 스프레이그 부인이거나 그의 남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헨리경이 말한 그런 동기 때문이었겠죠. 만일 그녀가 페더릭 씨가 떠난 뒤에 유언장을 읽었다면 그녀는 몹시 난처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관한 자신의 행동을 솔직히 털어놓고 고백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그녀는 유언장을 클로드 씨의 서류들 사이에 끼워 놓으려고 했겠죠. 그가 죽은 뒤에 거기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언장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 추측에 지나지 않겠지만 아마도 에머곤트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으나 주인들에 대한 그릇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장을 없애버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펜더 박사님의 해결책이 가장 훌륭한 것 같군요. 조이스가 말했다. 그렇죠, 페더릭 씨. 변호사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중단했던 곳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나가야겠습니다. 나 또한 몹시 놀랐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그때 내가 사건의 진상을 어렴풋이나마 추측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알게 되었죠. 유언장은 교묘하게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난 한 달쯤 지나서 필립 게러드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대화하던 중 필립은 최근에 자기가 알게 된 재미있는 사건에 대해 말해주더군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비밀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그의 친척에 대해 몹시 기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전혀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몹시 시리에 빠졌답니다. 그 친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스럽지 못한 편이었죠. 그런데 그 집에는 적출 소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헌신적인 하녀가 한 사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녀에게 간단하게 몇 마디를 지시했답니다. 즉, 그녀에게 잉크가 가득 찬 만년필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만년필을 가져다가 주인 방에 있는 책상 서랍 속에 넣되 항상 만년필이 들어있는 서랍에 넣지 말고 다른 쪽 서랍에 갖다 두어라. 그리고 만일 주인이 서류를 서명하는데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만년필을 갖다 달라고 하면은 진짜 그의 만년필이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생긴 이 만년필을 갖다 드려라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녀였기 때문에 그의 지시를 그대로 잘 수행했을 따름이죠. 그는 잠시 말을 중단한 뒤에 곧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군요. 천만에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군요. 그러고는 우리들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내 친구를 모르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난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필립 게러드가 말하더군요. 그는 또다시 말을 중단하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얘기의 요점을 이해하시겠죠? 그 만년필 속에는 투명 잉크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물로 으깬 녹말 용에게 옥소리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죠.
조금 지나면 이 용액은 짙은 군청색의 잉크로 되지만 글씨를 쓴 뒤 4, 5일이 지나면 그 글씨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답니다. 마프 양이 또 낄낄거리며 웃었다. 사라져버리는 잉크라. 그녀가 말했다. 난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어렸을 적에 그걸 가지고 많이 놀았는걸. 그러고 나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한번 페더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역시 그건 일종의 함정이었죠, 페더릭 씨. 바로 어떤 변호사처럼 말이에요.